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여당이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 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어제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이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오늘 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과 이 문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징계 수위 결정 못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리특위나 자문이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 같은 거로 소명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고려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핵심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 아닙니까? 네, 김 의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다 내겠다고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구문 부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원래는 한 달 플러스 한 달에서 두 달을 그 자문 기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김남국 이 사태는 너무 엄중해서 한 달 내에 결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에 결론을 못 냅니다. 지금 29일이 한 달이 됐으니까 다시 다음 달까지 또 한 달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결론을 못 낸 가장 큰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리자문위가 어떤 강제권이 없으니까 이것에 자료를 제출을 안 하니까는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럼 김남국 의원은 왜 자료를 내지 않았느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의 지금 운영 체제를 다 간파를 하고 지금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안건이 39건입니다. 네. 39건 중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다룬 건 단 4건이에요. 단 4건인데 그중에 또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윤리특위 소위를 거치고 소위에서 또 전체회의 가고 전체회에서 본회의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본회의 간 거는 단 한 건도 없고 심지어 그 제명 의결이 된 3사람이 있는데 유미양 의원을 비롯해서 박특검 이상직 의원이 있는데 이 이상직 의원은 다른 사법 처리로 국회 연직을 상실해서 별개라고 치더라도 제명 의결까지 윤리자문위에서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윤리특위 소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전체회의도 안 가고 국회 본회의도 안 갔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제명까지 의결이 됐어도 이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이것을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전부 다 허지부지 된다. 이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다른 사안도 물론 유미양 의원이나 이 박특검 의원 건도 다 중요했지만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 국민 의혹이 지금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혹도 또 경찰도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건과 비교해서 빨리 그 결론을 내리고 전체 회의에 돌려야 되는데 지금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죠. 그래서 변재일 위원장이 저번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남국 의원 건에 앞서서 윤미향 박특검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남국 의원 건은 만약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까지 의결을 하더라도 이게 본회의까지 가서 그게 실제로 제명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조차 지금 상당히 낮다고 김남국 의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일종의 버티기를 하는 거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또 본인은 2월에 자료 제출을 하면 비밀성이 보장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러면 윤리위 국회 윤리위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부족하다. 이게 윤리위의 입장입니다. 자문위의 입장인데 자문위가 활동기간 연장하고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만약에 자료를 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할 사항인데 어차피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30일까지 내도록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당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아니 그럼 저희가 토론한 과정에서 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고요. 품유지나 뭐 이런 거는 뭐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실의 위반이라든가 징계 수위 자체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안 하고 논의는 했는데 네.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고요. 네. 자, 모든 국회의원이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 윤리자문위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 전에 좀 다 거래 내역을 내라 그랬어요.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뭐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다 내라 그랬는데 김 의원은 그걸 내지 않은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 거래 내역 제출 거부한 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뭔가 찜찜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안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회법을 보면은 국회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를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규칙을 갖다 보면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원칙적으로는 1개월 내인데 자문위원회에서 한 달 더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최대 두 달의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윤리특위가 알아서 이걸 한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그 피고나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관련된 재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었으면은 거래 내역 내지 않았으면 뭔가 그 부당한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데 그럼 가장 중요한 징계를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윤리특위에다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뭐 굳이 한 달씩이나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한 달이 지날 동안까지도 그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김남국 의원이 그 비난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 두 달이나 되는 시간을 공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게 그 화살이 날아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자문위에는 내지 않겠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27일인데요. 30일까지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앞서 김남국 의원은 거래 내역 제출과 관련해서 억울한 게 있다. 뭐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으로 소명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거래 내역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정말 그 처음에 초기부터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 진상조사단을 제가 직접 요청을 했었고요.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그때 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3박 4일의 날을 새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갖고 제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장수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네. 자, 뭐 처음에는 아예 이 자료가 다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너무 양이 많다 그랬다가 이번엔 국회의원 재산 공개 절차에 따라서만 하겠다. 자문위에는 따로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말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 변호사님.
말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했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도 최초 당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출을 해서 자신이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탈당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리심사 자문위에도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유는 있죠. 뭐 거기 자문단에 국민의힘 의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제출할 경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들이 다 노출될 것이다. 뭐 맞는 말입니다만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불법은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자기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해 충돌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어느 정도 내려놓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자문위 같은 경우도 이 거래 내역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성보다는 도덕성의 문제도 굉장히 클 거예요. 국회에서 상임위 시간에 코인을 거래했었는데 그 내역을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아마 그런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문위 자체도 그 많은 거래 내역을 받아서 이 사람의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코인을 샀는지 또는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네. 사실상 알 수 없거든요. 그냥 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어느 시기에 샀으면 바로 그 뒤에 급등을 했다. 이 정도밖에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차피 강제권이 없는 자문위에서 예. 결과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봐요. 예. 그래서 자문위는 자문위대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은 징계 사유 특정 안 됐다 그랬고요. 그리고 비밀 담보도 안 되기 때문에 자문위에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번 윤리심사 자문위에 출석했을 때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기에 이제 막 다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진상조사 한 뒤로는 당에서 일체 어떤 뭐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지 못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탈당하고 진상조사하면서 이제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자, 신 의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김 의원이 자꾸 이렇게 말을 둘러서 한다 그래야 되나요? 네. 뭐 거의 양치기 소년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저는 얼마 전부터 김남국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별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말이 바뀌어서 사실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인데 두 사람도 뭐 내로남불이나 말 바꾸기 명수라고 하는데 아주 뺨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청출어람 수준의 김남국식 적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저거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강제권이 없음 뭐 등등 이런 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암만 그 제도적 맹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존중해주고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장 내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 시스템을 비웃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탈당할 때부터 그게 뭐 자료 안 내기 위한 탈당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당 심사단에서 뭐 요구하는 자료는 다 내겠다 해놓고 그 다음 날인가 탈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자료 내기 부담스러워하고 탈당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죠. 뭐 이제 무소속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아니라 본인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 의원은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하나도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국회가 더 시간 끌 것 없이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어제 징계위 내부에서도 제명
한 달 정지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엇갈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피로감을 좀 느끼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당 안에서도 사실은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본인이 자료 제출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사실 뭐 본인은 뭐 할 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탈당한 이후에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제공받지 못한 자료들의 목록을 상세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인 것이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보면 마치 본인이 내야 할 자료는 다 냈고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논란은요. 사실은 전체 거래 내역을 봐야만 소명될 수 있는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인을 습득했다가 나중에 현금화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코인을 샀던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특정 시기만 딱 떼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래를 계속해서 했던 만큼 거래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성실한 소명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 상당한 수위의 징계를 해야만 이 논란을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뭐 탈당을 했습니다만 곤혹스러운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 교육위로 옮겨갔죠. 오늘 전체회의 참석했습니다. 의정활동 시작했는데 한번 보시죠.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남국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장관님,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국에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즉흥적인 발언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평소 지론처럼 이렇게 공정한 수능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정부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육 정책이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항상 그 원칙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육부가 그 원칙을 실행을 6개월 모의고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했다라고 했는데 15일 날 보고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 오늘 나오셔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죠. 서면 보고 없었죠. 서면 보고 없었죠.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셨지만 서면으로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죠.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네. 자, 김현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법사위 소속이었죠.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법사위에 있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옮겨간 곳이 찾아간 곳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그때 뭐 정수 조정 때문에 교육으로 갔을 때도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 김남국 의원이 교육에 간 이 시점에 대형 이슈가 터져버린 거죠. 그 교육 개혁, 그 사교육 개혁에 대해서 지금 핵심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부분을 그 논쟁의 그 여지가 있거든요. 원래 지난해 말부터 이것을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아주 깊숙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것까지는 지금 제대로 파악을 또 안 된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저 질문 장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아마 그 코인을 생각을 할 거고 그때 법사위 하면서도 계속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이게 생각이 들면은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7일 동안 잠적을 하고 다시 나타나고 했는데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나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없어요. 유일하게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이 내가 국회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만 하거든요. 그 위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뭐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은 오히려 기자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윤리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은 그것이 본인의 말과 다른 점이 나올 것 같으니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그 윤리자문위원회는 회피한 것 같은데 만약에 국회에 똑같은 그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그것이 위법이 됩니다. 이제 위법이 되고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게 허위로 판명되면 또 위법이 될 거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 당장
윤리자문위의 자료 제출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 규정된 그 거래 내역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읽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국민이 아시는데 그 교육위원회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신뢰성을 얻을까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입시 좀 평안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인데요. 한 장관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을 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투입되는 그런 소동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후폭풍이 좀 일고 있어요. 왜 경찰이 이렇게 동원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폰이 찍고 있나? 아니. 장관님 독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잠깐만. 내가 할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 폰은 줘. 혹시 핸드폰 떨어진 거 없어요? 못 봤어? 네. 자, 이 한 장관 측이요. 이 6.25 전쟁 당시에 켈로 부대 출신인 이창건 전 한국 원자력 학회장이 써준 쪽지를 아주 소중하게 갖고 다니면서 내용도 보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휴대전화 의지해 놓았었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졌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혹시 어디로 갔느냐 뭐 이렇게 논란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휴대전화 분실을 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이 된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니까. 자, 전혁진 변호사님, 이게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찾을 거냐 뭐 이런 네네. 지적이거든요.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네네, 이건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서 찾아야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예.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럼 그 휴대폰에 컴퓨터나 마찬가지인데 그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기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경찰이 그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언론 보도로는 뭐 강력 4팀이 뭐 찾았다 해가지고 네. 팀 전체가 뭐 한 것처럼 보여지만 경찰관 2명이 이렇게 뭐 수색을 했다라고 예, 예. 하고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동원이 돼서 그 핸드폰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알고 보면 한 재향군인이 이 의자에 있던 휴대전화 들고 한 장관에게 주려고 막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경찰서에 파출소에 이 휴대전화를 서류 봉투에 꽁꽁 싸매서 맡겼다고 합니다. 누가 나쁜 마음 갖고 훔쳐갈까 봐 그랬다 이렇게 됐고 뭐 이걸 가져갈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고 일단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 한 장관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 측 이야기는 그거예요. 통상 휴대전화 없어졌다 그러면 당직팀이 출동을 하는데 마침 강력팀이 그날 당직이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비번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다 이러면서 한 장관을 저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구나. 네,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 보고 엉깐다 그랬어. 엉깐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예요. 똑같아요. 네. 그 인식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예요. 집에 그 종 부리듯이 그냥 뭐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네. 신용을 해야지만 그 되겠죠.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를 이미 경찰이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걸 결기를 한번 보여야 되는 사안이다.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청장이 옷 벗어서 결기를 보여라. 어디 수족처럼 당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 변호사 뭐 동의하십니까? 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좀 소통령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우산을 쓰고 가면 장관이 우산을 혼자 쓰고 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장관이 가방을 들고 가니까 또 장관이 비서에게 맡기지 않고 가방을 든다고 칭찬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핸드폰이 없어지니까 강력팀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그 경찰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CCTV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핸드폰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해서 그 용의자를 찾는 것인데 신고하자마자 그냥 당직의 어떤 강력팀이 와서 핸드폰을 찾아준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법무장관이지만 네.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집에 가니까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미행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과 또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최광욱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혹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흘린 게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이 최강욱 의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어요. 이만큼 어떤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한동훈 장관이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서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네.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어떤 방식인지 네.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강력팀을 투입해서라도 내 휴대폰 찾아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강력팀의 투입을 요구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 전제가 사실로 판명이 된 적도 없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낸 건 맞지만 뭐 예를 들어 거기서 강력반 형사를 뭐 투입하고 찾아달라 이 전혀 아닌데 이것도 이제 또 뭐 엉터리 뭐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평범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이상한 세력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북한하고 연계돼가지고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도 있었고 만에 하나 뭐 그런 사람들 손에 저게 들어갔을 가능성도 만에 하나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강력계 뭐 투입하고 그거는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요. 한동훈 장관이 강력계 투입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그걸 찾아내세요.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좀 그만하시고요. 자, 경찰 측 설명이 이런 거 있더라고요. 통상 신고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을 하는데 이게 분실 장소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훔쳐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당직팀이 갔다는 거고요. 가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습득자가 다른 파출소에 넘겼기 때문에 확인하고 거기서 종료하고 뭐라 그럴까요? 불법 영득,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혹시 개인이 뭘 잊어버렸다 그랬을 때 저렇게 가서 찾을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자연인 개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수행원 중에 한 명이 휴대전화를 분실을 했어요. 택시에서 분실을 했는데 그때 제주 경찰에서 그것을
찾느라고 일종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개인이 아니고 예. 대통령의 그 수행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기밀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좌관이 장충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네, 예. 이것이 확실한 그냥 분실이다. 단순히 그 켈로 부대에 참전했던 분이 준 쪽지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의자에 놨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깜빡 잊었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출동까지 안 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분실인지 도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는 예. 도난을 의도적으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의자에 놓은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한동훈 장관은 그 공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저런 정도의 그 신속하게 예. 그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이 가서 CCTV를 파악을 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갔다는 특정을 했죠. 네네. 특정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훈용사였고 네. 그분이 그것을 한동훈 장관인 것인 줄 알고 예. 처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한동훈 장관에게 주려고 하는데 일행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예. 본인의 거주지의 파출소에 줬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네. 자, 장소가 특정되면 일반적으로 이 당직팀이 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는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면서 더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뭐라 그랬냐면요. 한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모욕 준다. 이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검사 공천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김기현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물갈이가 확실한 거죠. 물갈이가 왜냐하면 될 지금 것이다. 그 한동훈 네. 장관 태도를 한번 보세요. 네. 국회의원들을 모욕 주고 하잖아요. 현재의 그 배치단 정치인들은 네. 다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네. 대폭 물갈이를 하면서 봐라 이 검찰들이 정권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일 잘하지 않느냐 해서 어떤 전문성, 참신성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검찰당을 만들 거예요 아마. 자, 국회의원 모욕 주면서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재임할 때 장관 당시에 야당 의원들과 만만치 않게 신경전을 펼쳤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한동훈 네. 장관 태도를 한번 보세요. 네. 국회의원들을 모욕 주고 하잖아요.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 옛날 모습 보니까 또 새로운데요.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의원들 모욕 주는 게 지금 한 장관이라 그랬는데 당시에 추 전 장관도 굉장히 강하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와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당시에 이제 강하게 했었는데 야당이 추미애 장관에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논쟁이 격화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뭐 군대 휴가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인맥과 아들 간의 연관 관계를 막 파헤쳐가지고 진짜 마치 소설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질문에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질문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점도 한쪽으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장관이 국무위원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을 할 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은 뭐 한동훈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똑같이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뭐 일례로 뭐 그 질의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의원에게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체포동의안의 이 요지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가지고 공정성을 운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한동훈 장관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장관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태도 논란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가깝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얘기를 뭐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방금 전 화면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장관 시절에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다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뭐 굳이 뭐 딴 얘기 붙일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휴가,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불변의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그 휴가가 약간 변칙적으로 연장되고 뭐 했다. 이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느끼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점에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부정이 개입해 있는가? 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이건 뭐죠? 거의 뭐 소설을 또 뛰어넘어가지고 뭐 그냥 날조와 왜곡과 뭐 거짓 선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며칠 전부터 라디오에 등장했고 오늘 또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선거철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네. 지난번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진행자가 장관님 이제 10달 남았는데 나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좀 천천히 차차 물어봐 주세요. 예.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의 화법으로 봐서는 나 마음의 준비는 돼 있지만 공표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래. 그렇게 느꼈는데 좀 나오시는 것도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오시면 좋죠. 뭐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 세 글자로 얘기하면 추나 땡입니다. 예. 자, 뭐 질문을 또 받았어요. 진행자가 부활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추다르크 이제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 이전에 어떤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각오를 좀 말씀하시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추미애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과거 전 민주당의 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고요. 뭐 정치를 위해서 뛰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출마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정치 상황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집중적으로 야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또한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도 실은 이재명 대표는 포기를 했고 또한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다른 자세로 뭔가 특권들을 포기해 나가는 것 그런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야당 탄압에 맞서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세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제 민주당이 제기되는 어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또 그 수사가 한 원포인트 수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별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도 민주당이 이겨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 총선에 어떤 뭐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생하는데 뭐 추미애 장관이 그 전 장관이 1등 공신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음 총선이 아마 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데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총선 출마 준비를 하는데 지금 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총선 출마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역구 문제가 좀 생겨요. 지역구 강진에서 몇 차례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금 그쪽 국회의원이 고민정 의원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정 의원이 가서 이제 초선을 했는데 그 지역구를 다시 탈환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구를 뭐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정치를 해왔고 여전히 정치적 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본인이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출마를 할 것인데 문제는 지역구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뭐 추미애 전 장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은 어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진 촬영, 사인 요청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6.25 행사장 모습 한번 보시죠. 앞으로 대한민국 잘 부탁합니다. 최고 스타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지금 영웅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웅이 필요하다고. 저는 영웅은 아닙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작아지면 앞으로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제가 큰일 할 일은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예, 지금 하는 것도 큰일이다. 장관직을 계속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뭐 당에서 필요하면 또 차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비교가 돼요. 예. 왜냐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밝혀냈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내쫓아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죠. 이번엔 또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보면은 수영 같은 걸 할 때는요. 네. 뜨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가라앉잖아요. 몸에 힘을 빼야지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네, 네.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가부터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말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본인은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원칙대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 그러면은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팬심이 생겨가지고 정치적인 체급이 무게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써 막 힘주면서 내가 다음에 어디 꼭 나가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난 6.25 행사장에서의 논란은 논란과 함께 좀 화제가 됐던 게 바로 6.25 전쟁 행사에 한 장관 옆에 앉았던 이창건 전 한국 원자력 학회장이었습니다. 참전용사 자격으로 왔었는데요. 한 장관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보시고 네, 이창건 학회장, 뭐 우리 원자력 관련 1세대 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켈로 부대라고 북파 첩보부대 출신으로 처음으로 이 6.25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부대, 북파 관련한 부대원들에 대해서 거의 비밀로 묻어놨다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드러내질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부터는 뭐 이 묘지역에도 대통령이 직접 가고 저렇게 행사에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엔 보상금도 받고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을 받는 예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건 학회장이 참전용사가 옆에 한동훈 장관이 있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 장관이 있어서 그 메모를 적어서 건넸던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창건 전 그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인데 93살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상당히 한국형 그 원전을 개발한 분이에요. 예.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폐기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는데 켈로 부대 출신이다. 그래서 예. 켈로 부대가 그때 이 미국 극동군 사령부에서 미국 극동군 사령부에서 조직을 했던 그러니까는
이 비편성군이죠. 비편성군이고 어떤 일종의 뭐 게릴라 좀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부대인데 원래 KA로 부대입니다. KA로. 그래서 코리아 리어잔 오피서 해서 주한 연락처, 미군의 주한 연락처 성격인데 이것이 비밀 작전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특전사의 모태가 됐어요. 특전사의 모태가 된 부대인데 이 부대의 존재 자체를 그동안 거의 뭐 비밀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2021년에 이 비정규전 부대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2월 달에 보상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지금 이창건 전 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어떤 보상도 받았고 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렇게 오찬에도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동안 잊혀졌던 우리 동료들 본인도 그렇지만은 동료들 북한에 북파됐다가 오지 못한 동료들도 있는데 일종의 어떤 한을 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히로시마 원포크 전장에 가서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잊혀진 영웅들을 찾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주안점을 두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김민성 기자가 이창건 전 회장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요? 한번 보시죠. 북한에 침투했다가 희생당한 우리 켈로 동지들의 무덤은 산이고 들이고 바다이고 까마귀 독수리 여우가 건드렸을지도 모른다. 목숨을 부지한 나머지 대원들은 계절 따라 흰 장갑 끼고 국립묘지 중앙탑 돌벽에 새겨진 동지들의 이름 밑에 국화꽃송이를 넣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체포되어 고문당했을 동지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울부짖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원망해도 좋습니다. 침 뱉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속았다고 지지를 해서라도 제발 목숨만은 부지해달라고 손모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잊힌 분들이죠.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았으면 하고 동지들을 기다렸던 그런 마음을 지금 전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난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겁니다. 근데 지금 켈러 부대가요 당시 미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국가 보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래 왔습니다. 근데 참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6.25 때 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국군 소속이다, 뭐 미군 소속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저분들을 보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참 문제가 있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보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보훈이 크게 독립이 있고요, 호국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민주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훈의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저는요 최근에 보면 이제 민주화 민주유공자법인가 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거 대표 발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기록원 지금 국가기록원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말년에 이제 임명하고 나간 그런 분인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랑스러우면 유공자 정도로 대접받을 정도면은 왜 자랑스러운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국이 됐건 독립이 됐건 민주화가 됐던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훈 심사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적합한 국가의 보상 또는 뭐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장관하고 이창건 전 회장 두 딸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더 반가워했다. 이게 이 전 회장의 말이었고 자신의 쪽지를
끼워놓고 잘 보겠다 한 장관이 이야기했다는데 실제 한 장관이 집무실에 이 편지 걸어놨다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보훈과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무장관으로서 이 하나의 국무위원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킨 이분들에 대한 생각 아주 좀 깊게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제는 이제 법무부가 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참에 저는 강력한 처벌과 거의 맞먹을 정도 수준의 재활과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해보면 저는 마약 청정부 돌아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온 사람들 다시 내보낼 때 마약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 10명 잡는 것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사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봅시다. 여러분들 전문가이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법무부에 재활팀 두는 건 이건 어떻게 봐요, 이성훈 변호사는? 일단은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 손을 대면 계속적으로 끊기 어려운 것이 마약이고 이게 국가의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강력한 처벌에서 가둬놓는데 다시 나오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또다시 재범이 되고 계속해서 구속 생활을 반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재활치료를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재활치료의 정말 실효성이나 효과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재활팀 어떤 이런 것만 만들어 놓기보다는 정말 과학적이고 의료적으로 다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약을 줄이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이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진심이던데 이번에 재활팀까지 만들어서 많이 잡고 그리고 교정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 이야기인데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소심 판결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갔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거는 어떤가요? 보통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하는 게 좀 이례적인가요? 그 옛날에는 이제 항소심 판결도요.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1심 판결 다 인용한다. 뭐 결론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판결 나오는 게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논리로 구성을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추가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항소심 판사가 그 부분만 쓰는 경우가 요즘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판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강욱 의원이 이러이러하게 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국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저런 일을 한 것은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힌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조금 더 그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이 300만 원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항소심 판사였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500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은 당시 이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한동훈 장관과 또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편지와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검언 유착 의혹 제기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 당시 결국에는 이제 몇 년이 걸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권한 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것,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그런 적 있죠?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널A 사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4번이나 좌천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검찰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무혐의 해달라 그랬는데 상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결국은 이동재 기자의 이 뭐 협박 이런 것들도 다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이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조작되고 했던 거다. 이런 식의 결론은 지금 난 상황입니다. 물론 뭐 항소하고 있는데요. 자, 박승민 전 최고위원, 뭐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근데 일단 뭐 밝혀진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요. 어쨌든 당시 이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언론 윤리를 위반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뭐 한동훈 장관과의 공모 행위를 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적인 그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에 더 뭔가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분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들면서도 동시에 당시에 취재 행위를 빙자해서 사실상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 특정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재판까지 이뤄지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이고 당시 이 기자의 행위 자체가 뭔가 더 강한 처벌을 내려줄 수도 있다라는 협박이 아니라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뭔가 행동을 유도하려 했던 사실상 협박 미수가 아닌 것이냐 이런 시각들이 사실은 좀 갈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취재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무겁게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자의 윤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최강욱 의원은 없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는 유죄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1심 선고문에 없는 말을 덧붙인 부분, 네. 이거 저는 상당히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검언 유착을 부각을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왜곡을 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법원에서 2심에서 판단할 때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없는 일을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고 하면은 최강욱 의원도 지금 그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죠. 네.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한 이걸로 기소가 됐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예.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 본인뿐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받는 이런 그 수사 같은 것도 모두 다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예. 그때 그 윤석열 이 서울 그 검찰총장 쪽에서 또 한동훈 그 검사장 쪽에서 그것을 수사를 한다고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웠어요. 예. 이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반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죄가 없는데 덮어 씌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터졌고 또 본인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음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네네. 이것을 검언 유착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것을 법원에서 판결문에 넣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저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문이 일부 첨가가 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었고요. 아까 교육위 약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교육위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이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7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도 없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앞으로 좀 잘. 기획조정실장 일어나봐요. 차관이나 장관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확인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저 기조실장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답하시오. 네네, 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한 고민, 그것이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존중 아닙니까? 네, 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좀 최선. 민주당이 아니고 여야 다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기조실장이 역할이 뭡니까? 의회의 관계, 기조실장 중요한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책임을
장관, 만약에 네. 한 번 더 이런 얘기하면 교육실장 이사 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좀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7건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은 오후 질문 1시에 제출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오후 1시에 의원실로 제출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에. 네네. 예, 이런 일이 아직도 있네요. 이게 자료 제출 왜 안 하냐 이렇게 다그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제출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떨까요, 신주 의원님? 뭐 의정 활동하실 때 저렇게 또 좀 하신 적도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뭔가 특별한 뭐 사정이 있겠죠. 보좌진이 그걸 자료를 받았을 텐데 뭐 영감님한테 안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보좌진들은 이제 우리 영감님 이렇게 그 국회의원은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소통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기조실장 사이의 소통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강덕구 의원과 강덕구 의원실 보좌진 사이의 소통 결핍 뭐 이런 걸로 인한 참 코미디 같은 질의응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뭐 다그치는 건 좋은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여야 간 대립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아직 여당 결의안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야당 것만 통과시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요. 한번 상황 보시죠. 충분히 의견 드렸던 그런 걸로 보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의원끼리 표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소통만 가서 기자님 하세요. 소통만 가서 기자님 하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 결의안은 당초 논의 예정은 돼 있지 않았는데 의사일정 변경하면서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건 뭐 야당이 그렇게 단독으로 처리할 만한 결의안입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실은 이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자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촉구 결의, 그러니까 방류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IAEA 결과가 방류에도 전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자꾸 이게 일본의 방류를 마치 찬성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방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그리고 일본은 아직 방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IAEA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성주 참외를 먹으러 가서 먹방을 하면서 마치 성주 참외에도 전자파가 괜찮았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오염수 투기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저희 방송 시간에 긴급 토론을 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근거는 만약 기준을 넘는 오염수가 나올 때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다만 그게 왔을 때 우리 해역에 오는 시간 뭐 몇 년 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 개월이면 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반대 이유로 제시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가 터졌던 12년 전에 매일 300톤이 넘는 오염된 물이 그대로 아무 처리도 되지 않고 바다로 쏟아졌고 그게 몇 개월 진행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도 근해에서 우리 바다에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희석시켜서
보낸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결의안 신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는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경향신문에 실린 서울대 그 장덕진 교수의 칼럼을 꼭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기준을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일본이 자체 검증한 걸 어떻게 믿느냐? 뭐 IAEA는 원래 그런 거 뭐 부추기는 집단 아니냐? IAEA 그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일본 자체 검증, 그러니까 자체 검증이라는 거는 알프스 처리한 그 이른바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제 처리한 처리수라고 해요. 알프스 처리수. 거기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요거를 일본 자체가 검증하고요. IAEA가 검증을 해갖고 지금 거의 이제 결론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네. 이거 말고요. 5개 국가에게 이걸 다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거기에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5개 국가 검증 결과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기준, 거기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인데 네.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이제 요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안 속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미 전과가 2개나 있으니까 뇌성우성 구멍탁하고 사드 그 전자파 참여하고 전과 2범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잘못에 대한 그 괴담 선동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한 번도 민주당은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 질러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전과 3범이 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 후쿠시마 거기 괴담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 네.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예전에 광우병이나 뭐 사드 그런 괴담과 관련해서 한 패널께서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뭐 수십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사람이 아니라 소다 잘못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괴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건데 근데 여야가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먹방으로 수산물 그리고 참외 안전성 이걸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단식 투쟁으로 항의합니다. 보시죠. 야당하는 건 맨날 발목 잡기만 하고 건강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한 400박 좀 사가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안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굶으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과학과 이 정치의 영역은 또 달라 보입니다. 박최고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먹방하는 거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일단 핵 오염수가 방류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네. 지금 국민들이 지금 회를 마음 놓고 드시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뭐 민주당에서 이것을 뭐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선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안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런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엔 판단의 기준일 텐데 그런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논리만 강화시켜 주면서 저기 가서 먹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왜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도 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알 수 없는 공방만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여야 합의할 때에도 물론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 차원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검증위원회 만들기로 했잖아요. 시찰단 갔다 온 직후에 원래는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IAEA 보고서 나올 때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고서 나오고 나서 이 검증위원회를 돌리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괴담이다,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폄훼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사실상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일본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하고 막을 수 있다면 사실 해양 방류가 아니라 고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사실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일본 정부의 그 이유에는 비용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면 일본의 논리를 강화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따져 물을 부분 묻고 국민들의 불안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을 해야지 지금 저렇게 먹방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방류 자체는 일본의 주권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치보다 낮은 물을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내보내는 단계에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본이 국제 수준과 비슷하게 그리고 아니면 그 밑으로 이 물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국제적 규범이고 관례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막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그 지난 정권에서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 장관한테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주권행위 아니냐. 이재정 의원이 그 당시 여당 의원, 지금 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참 오지랖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염 처리수를 이렇게 방류하면 전 지구적으로는 제가 봐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방류해도 결의안해야 되고 브라질에서 뭐 해도 결의안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 12년 동안에 이런 오염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오늘 그 민주당에서 채택한 결의안 제목이 끝이 뭐냐면은 어민 보호 대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 어민들한테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먹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제1당이잖아요. 비과학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류수를 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이고 우리 기준은 우리 입장은 정부 입장은 지금 확고하죠. 일정 그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 다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단식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단식은 한국에서 할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총리실 앞에서 뭐 단식을 해서 일본의 주권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기조를 지키라고 촉구를 하는 선에서 거쳐야 돼요. 지금 그 기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촉구를 하는 선에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단식을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이는 거고 특히 일부에서는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 후쿠시마 그 방류수 문제에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당 대표 공천권을 가지고는 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방 이것도 물론 뭐 탐탁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 그것이 어떤 방류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탐탁지 않지만 오죽하면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국민의힘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무슨 알퍼스 뭐 이렇게 다핵종 뭐 제거 설비 아니면 뭐 이런 뭐 삼중수소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하는 핵폐수 이런 것들이 확확 먹히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먹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사드 환경평가 이걸 고의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시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자, 환경평가를 다 해놓고는 이걸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만약에 절차적인 순리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 사드 기지 관련해서는 꼭 성주 참여라고 하는 예. 전자파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드가 북한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가 가능하다. 이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지 네. 전자파 문제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조그만 해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돼서 제일 먼저 가는 게 태평양 거쳐서 미국 가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주 참외 캠프 험프레이스에서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이 건강 신경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